어떻게 되나? 네, 누가 됐나 궁금했었는데 쭉 다 지켜보고 어떻게 됐나. 그래서 이 전체 요 성적표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한동훈 정계입문 111일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얘기가 오늘 일면이었습니다. 어제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굉장히 무겁고 침울해 보이는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인데 지금 정계 입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최악의 성적표였었죠.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볼까요? 네, 원톱 한동훈 책임론 불거질 듯. 일단 선거 결과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책임론이 불거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비대위, 조기 전당대회 등 이런 얘기들이 좀 분분하다라는 건데 비대위든 조기 전당대회든 일단 이런 게 되려면 책임을 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물러났을 경우에 가능한 얘기인 거죠. 한동훈 위원장 사실 앞서서 내가 총선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고 올까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더라도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저는 당연히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겁니다. 4월 10일 목련이 필 때의 선거에 집중할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정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기면 안 떠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선거에서 지면 책임을 질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게 이기면 안 떠납니다. 라고 얘기를 또 붙이기도 했어요. 김철현 의원님.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판단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안 내려가는 걸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여야 비교가 아니라 뭐 지난 총선과 비교해서 어땠어 얘기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안 지는 겁니까? 일단 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본인이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총선을 본인이 원톱이라는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 비대위원장을 맡고 이 선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원톱 시스템에 대한 그것이 너무 위험하다는 주변의 평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톱 시스템에 계속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단지 본인이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어쨌든 미련도 후회도 없을 만큼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본인이 얻은 정치적 자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조금 다음에 뭐 재보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원내 진입하는 그 다음에 어떤 뭐 로드맵을 구상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는 말씀은 일단 비대위원장직에서는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직은 적극적으로 사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번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네. 가장 기준점으로 삼았던 게 120석이었습니다. 그게 20대 122석이었고요. 지난번에 103석이었는데 어쨌든 120석은 넘어야 한동훈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그때 검증할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을 모셔오고 선대위원장을 맡겼다면 120석은 넘어야 된다는 것이 마지노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그래 보이죠. 네. 일단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자리는 좀 내려오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오전 10시 30분 아직 이제 한 9시 5분을 막 지나가고 있죠. 1시간 30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1시간 한 25분 뒤에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이번 선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건은 그래서 그 입장이 뭐냐라는 거죠. 지금 김철현 의원님은 어쨌거나 책임이 원톱으로 있긴 있기 때문에 뭐 혼자 다 그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있긴 있기 때문에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한동훈 참패 타격에도 당 잔류 의지, 윤한 갈등 시즌2 가능성. 네, 한동훈 위원장 당에 계속 남아있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6월까지 위원장직 완주 뜻을 밝혔다라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 본인 임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얘기한 적이 있죠. 들어보시죠. 그러면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 완수하겠다라는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어차피 저를 보고 찍어줘봤자 저는 나중에 쫓겨날 거라고요. 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다할 겁니다. 네.
저 이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계속 정치 여기에서 역할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었던 이 발언이 뭐가 있었느냐. 채널A 인터뷰에서 공공선을 위해서 정치라는 무대에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요게 총선 직전 날 했었던 인터뷰입니다. 이번 선거에 책임감도 클 것 같다. 정치는 책임감이다. 이 선거 이끄는 책임 온전히 제 책임입니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다는 얘기는 신지호 의원님. 지금 총선에 대해서 이거 온전히 제 책임이고 그런데 나는 정치라는 무대에 계속 살기로 결심을 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근데 동아일보가 네. 참패 타격에도 당 잔류의지, 유난 갈등 시즌2 가능성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뽑았는데 네. 제가 그냥 제 솔직한 감정을 얘기하면 참 고약하게 타이틀을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정계에 입문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뭐 총선 요번에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았겠지만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뭐 정계 은퇴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시련을 겪더라도 또 거기서 새롭게 일어서고 하는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 정치를 계속 하겠다. 그건 분명합니다. 네. 그 문제랑 당 비대위원장직을 지금 6월 말까지 임기는 보장돼 있는데 당원 당규에 따라서 지금 뭐 4월 10일이면 그야말로 한 두 달 상관이에요. 네. 그거를 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정치를 계속 할 것인지 2달여 남은 비대위원장 임기를 뭐 미련 갖고 더 할지 말지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헷갈려 가지고 뭐 유난 갈등 뭐 시즌2 하는 거는 오히려 이 대패를 당한 이제 저희 당은 이제 저희 당이 내부적으로 성찰하고 거듭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네. 이렇게 그 상갓집에 또 재뿌리는 이런 거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은 합리적인 판단은 오늘 10시 반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발표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합리적인 판단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 판단이 뭐라고 보세요? 저는 아까도 저 자료 화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관훈클럽 토론회였는데 네. 제가 기대하는 만큼의 의석수를 얻지 못하면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본인 입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10시 반에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 책임지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일단 10시 반에 입장이 주목이 되는 지금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 이번에 압승을 한 민주당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지금 이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치적 위상 수직 상승. 호위무사도 대거 입성. 네. 이번에 굉장히 이 수직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호위무사 대거 입성. 여기서 말한 그럼 호위무사가 대체 누구냐? 친명계 인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조선일보는 여기서 말하는 호위무사를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변호사들 대거 국회 입성했다. 양분한, 박균택, 김기표, 이건태, 김동아 다 원내 입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처음에 비판을 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김진욱 대변인님. 대장동 변호사들 다 공천 주는 거냐 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살아 돌아왔다는 거는 이거는 공천을 잘한 겁니까? 공천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공천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공천을 단수 공천을 받은 사람들은 없어요. 사실상 다 전략이든 아니면 경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의 역량으로 살아 돌아온 것을 그것을 친명이다라는 타이틀로 그게 모든 것을 설명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뭐 대장동 변호를 했던 어떤 관련 있는 사람들이었다고는 하지만 네. 저분들도 나름의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당에서 나름의 활동들을 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친명이란 이름만 있으면
뭐 지팡이만 꽂아도 당선되는 그런 민주당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팡이만 꽂아도 당선되는 민주당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계속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80석 가까이 지금 얻었다라는 겁니다.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는 커졌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또 나오느냐. 다음 이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네. 거야 친명당 완성한 이재명 8월 당대표 재도전 나설 뜻입니다. 현재 당대표죠. 근데 한 번 더 당대표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장현주 변호사님. 당대표 연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대권 주자는 뭐 거의 약간 확실한 느낌인 거고요. 그렇죠. 일단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어내기 때문에요. 당 내에서 입지는 정말 확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 정치 진영에서 봐서도 대선 주자로서의 또 확고한 입지를 탄탄하게 다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8월에 당대표 그 경선이 있을 때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이른바 이제 친명계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에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시는 이제 많은 의원들이 네. 아마 지도부 선거에 뭐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취지로 출마를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근데 이런 것은 다 지금 가능성의 문제인 것이고 사실상 아직 전당대회가 많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모든 부분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 내부에서의 또 강한 리더십을 갖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전당대회에서의 뭐 당대표 연임 이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열려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열려 있는 가능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알아봤죠.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구냐? 손발 묶인 윤, 조기 레임덕 위기. 남은 3년 멀고도 멀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남았는데, 네, 지금 민주당이 여전히 지난 총선 때랑 마찬가지의 비슷한 의석을 지금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손발이 묶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관련해서 조국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올까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레임덕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데드덕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은 지난 2년이 지긋지긋했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것. 네, 조국 대표. 레임덕에 더 나가서 데드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드덕에 붙여서 3년은 너무 길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신지어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 어제 개표 방송 관저에서 봤다라고 하죠. 윤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글쎄요. 예, 여러 가지로 착잡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많은 뭐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예상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 조국 대표의 저 발언은 사실 그 요번에 이제 워낙 그 윤 정권 심판에 대한 에너지가 강하다 보니까 유권자들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2조 심판을 얘기했을 때 조국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조국의 주장에 대한 심판 이런 의미도 있었거든요. 네. 뭐냐면 남은 임기 3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말을 굉장히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3년은 너무 길다. 일단 1단계 레임덕 만들고 2단계 데드덕 만들고 그다음 뭐죠? 쫓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쫓아내겠다. 이 탄핵. 심지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뭐 탄핵이라는 수단도 있고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회초리를 때려서 말을 안 들으면 빼앗아야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저는요, 사실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조국 대표는 이제 2심까지 징역 2년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 올해 안으로 정상적인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면 올해 안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데 그래서 올해 안으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1심 결과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까지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을 통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거기서 당선되는 그런 시나리오 말고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뭐 착잡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용산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네, 용산 이 정도일 줄은 인적 쇄신 나서나입니다. 네, 여당 참패로 국정 장악력이 손상됐고요. 여권 내각 참모 전원 사퇴야 이재명과 영수회담을 요구도 김철현 의원님 짧게 여쭤봅니다. 내각 참모진 전원 사퇴 가능한 겁니까? 일단 일정 부분 대통령 비서실의 정무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 비서실 교체하고요. 일단 윤석열 정부 이제 3년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내각의 어떤 전면적인 어떤 쇄신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전면적인 쇄신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여기에선 지금 이재명과 영수회담을 이런 요구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실제로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좀 바꿀지, 그럼 영수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